새벽 4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엄마, 내일 아침 절대 수남로로 가지 마. 전화 너머에서 한 어린 소녀가 급한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난 너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다음날 나는 평소처럼 수남로로 회사에 갔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칼을 꺼냈다. 내 심장을 찔렀다. 차갑고 극심한 고통. 칼날이 심장에 꽂히는 느낌이 너무 생생했다. 윙윙거리며 눈을 떴다. 자신의 심장 부위를 움켜쥐었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나는 살아있었다니. 주변이 온통 캄캄했다. 익숙한 방이었다. 익숙한 침대. 설마 방금 전이 꿈이었던 걸까? 분명 꿈이었다. 나는 작년에 막 대학을 졸업했다. 남자친구도 없다. 딸이 어디 있겠어. 손을 뻗어 핸드폰을 더듬었다. 곧 밝은 핸드폰 화면에 3시 59분가 떠있는 것을 더듬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휴대폰에 표시된 시간을 보며 곧 시간이 정확히 4시가 되었다.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꿈속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마음이 약간 섬뜩했다.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 전화를 받았다. 엄마, 수남로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화 너머로 어린 소녀의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꿈속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그게 꿈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었을까? 내가 죽었고 시간이 되돌아갔다. 죽기 전으로 돌아왔다. 엄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절대 다시 수남로로 가지 마세요. 전화가 재빨리 끊겼다. 나는 마음의 의문을 물어볼 겨를도 없었다. 나는 딸이 전혀 없다. 전화 너머의 그 소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그건 놀랍게도 빈번호였다. 말할 수 없는 섬뜩함이었다. 내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렇게 눈을 뜬 채로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다. 거울에 비친 초췌한 나를 바라보며 대충 정리하고 집을 나섰다. 저는 도심 속 마을에 집을 빌렸어요. 환경이 나빠졌어요. 조금이지만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가 싸고 회사와 가깝고 여기서 회사까지 걸어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물론 수남로를 통해 가야 해요. 다른 길로 가면 돌아가야 해요. 적어도 40분 정도 걸려요. 칼이 심장에 찔리는 느낌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무서워요. 2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결국 택시를 선택했어요. 길목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기다렸어요. 나를 태우러 온 차가 겨우 도착했어요. 나는 택시에 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사님께 수남로로 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길에서 상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잠시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상사는 매우 엄격해요. 그와 업무 이야기를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면 한바탕 꾸중을 들어요. 그래서 내 정신은 매우 긴장돼 있어요. 상사를 상대하고 나서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수남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길은 거의 다니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운전사를 한번 쳐다보았다. 내 표정이 갑자기 굳었다.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2눈만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내 심장을 찌른 그 사람과 똑같았다.
내 마음에 공포가 밀려왔다. 급한 일이 있어요. 내릴게요. 나는 급히 말했다. 그러나 운전사는 전혀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엑셀을 세게 밟았다. 내 비명소리 속에서 차가 단번에 강에 뛰어들었다. 거대한 폭풍이 얼굴을 덮쳐왔다. 오장육부가 산산조각난 듯했다. 나는 곧 의식을 잃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벌떡 일어났다. 크게 숨을 헐떡이며 내 휴대폰을 만졌다. 3시 59분, 나는 다시 돌아왔다. 역시 나는 루프에 빠졌다. 1분만 더 지나면 그 꼬마 소녀가 나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그 꼬마 소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나를 살해하려는 그 사람이 만약 사전에 계획된 거라면 당연히 수남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가 어떻게 내가 택시를 탈 거라고 짐작했으며 또 어떻게 내 주문을 받은 걸까? 그가 차를 몰고 다리에서 강으로 뛰어들었어. 그 다리와 강물 사이는 최소한 50m는 됐어. 강에 떨어지는 순간이 곧 죽음이야. 내가 죽으면 그도 살 수 없어. 도대체 무슨 원한이길래 무슨 증오로 나와 함께 죽으려는 걸까?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 정신 나간 사람한테 잘못한 적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있어. 지금은 첫 번째 의문을 해결하자. 어린 소녀의 신분을 밝혀내고 나는 핸드폰의 시간을 보며 긴장하며 기다렸다. 갑자기 핸드폰 시간 숫자가 한 번 깜빡였다. 4시 정각, 역시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나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물었다. 엄마, 저는 엄마 딸 소동이에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혼이고 딸이 없어. 소동, 너 납치당한 거야? 나쁜 사람, 위챗으로 전화했어?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 엄마, 나 납치당한 거 아니야.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저는 엄마를 구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급박하고 두려움에 차게 변했다. 아, 안 돼, 엄마. 그가 왔어. 나 먼저 끊을게. 순식간에 전화가 끊겼다. 또 그야. 도대체 누구지? 샤오통이 내 딸이라면, 그렇다면 샤오통 곁에 있는 사람은 왜 미래의 내가 아닌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라니? 샤오통은 왜 그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그의 목적은 대체 뭘까? 나는 침대에 누워서 머릿속이 복잡했어. 그 전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나는 여전히 그 소녀가 누군지 몰라. 만약 그 아이가 납치되었다면 그녀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 전화를 했지? 게다가 예언적인 말을 하다니. 그의 목적은 대체 뭐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다시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그 소녀 쪽에서는 단서가 없는 이상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부터 조사할 수밖에 없어. 신고해도 상대방에게 범죄 사실이 없어. 꿈에서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할 순 없잖아. 경찰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만 여길 거야. 그를 잡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일은 나 혼자 조사할 수밖에 없어. 나를 죽인 그 사람을 찾아내야만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살해당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새벽 4시 전화를 받았어. 엄마, 내일 아침 절대 수남로로 가지 마. 전화 저편에서 어린 소녀의 다급한 소리.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
왜냐하면 나는 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야. 다음날 나는 여느 때처럼 수남로로 회사에 갔어.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칼을 꺼냈어. 내 심장을 찔렀어. 차갑고 극심한 고통이었어.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르는 느낌. 너무 현실적이었어. 지난 이야기에 이어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먼저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휴가를 냈어. 그리고 차량 호출 회사에 전화를 했어. 전에 물건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택시에 두고 내린 상황이었어. 잃어버린 건 귀중품이었어. 그 후로 나는 습관을 들였다. 택시든 차량 호출 서비스든 반드시 차량 번호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차의 번호판을 기억한다. 나는 차량 호출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 차량 호출차에 두고 내렸다고. 곧 그 기사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나는 재빨리 그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고 말했다. 원래는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팬의 휴대폰이 맞죠?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5,000원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승낙했다. 그리고 장소를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차량 호출 기사가 일부러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돈에 욕심이 많거나 돈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나를 죽인 것은 돈 때문이다. 나는 본래 돈이 별로 없다. 혹시 누군가 돈을 주고 내 목숨을 산 것은 아닐까? 나는 호신용 물건을 챙겼다. 일부러 가방을 하나 메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혼자 살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준비가 끝난 후 나는 약속 장소로 걸어갔다. 그곳은 작은 시장 근처였다. 내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까웠다. 게다가 사람도 많았다. 이제야 안전하겠지. 내 시선은 이리저리 살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몇 번 더 쳐다봤다. 도착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다. 나는 저절로 긴장됐다.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나를 살해한 사람은 몸이 말랐고 키는 적당했다. 대략 170 정도였다. 그때 낯선 사람이 나에게 걸어왔다. 키는 맞았지만 하지만 몸무게는 적어도 어제 그 사람의 3배였다. 그 사람은 곧장 내 앞에 와 섰다. 돼지 아가씨야? 내가 그를 보았다. 잠시 멍해졌다. 주사부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분홍색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물었다. 나는 그 휴대폰을 한번 보았다. 내 거라며. 그리고 급히 도망갔다. 그 운전사가 뒤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한참을 달렸다. 그 운전사가 쫓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차의 운전사는 범인이 아니었다. 즉 그 범인이 이 운전사의 차를 훔쳐서 몰았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내 시선이 사방을 훑었다. 나는 지금 주택가 건물들 사이에 깊이 들어와 있다. 위를 올려다보니 갑자기 위층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그였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웃음이 섬뜩했다. 그가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내 머리 위로 내리쳤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망치려 했지만 곧 머리에 공포가 엄습했다. 순간 의식을 잃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졌다. 아직도 그 극심한 통증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머리는 멀쩡했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역시 3시 59분.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 범인은 마치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미리 예측한 것처럼. 그러고는 미리 거기서 기다리다가 나를 죽였다. 도대체 그는 누구야? 왜 나를 죽이려는 거야? 또 어떻게 내 행동을 예측한 거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조용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어린 소녀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급히 받았다. 엄마. 소동, 너는 내 딸이야. 하지만 지금 나는 딸이 없어. 1년의 기이한 일들을 겪은 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너 있는 곳은 지금 몇 년이야? 엄마, 지금은 2027년이야. 소동은 올해 3살이야. 소동이 3살이면 그는 2024년에 태어난 거야. 지금은 2022년이야. 그러니까 소동은 2년 후에 태어나는 거야. 소동, 넌 나의 미래의 딸이구나. 소동이 나에게 건 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화야. 맞아. 엄마는 꼭 열심히 살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소동이 없어져. 아, 맞다 엄마. 내일 절대 밖에 나가지 마. 그냥 집에 있어. 맞다, 문. 곧 전화가 끊겼다. 샤오퉁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이 어떻게 됐어? 샤오퉁이 다 하지 못한 그 말은 대체 뭐였을까? 내 머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전혀 정리가 안 돼. 내 생각은 매우 혼란스러워. 날이 밝을 무렵에야 흐릿하게 잠이 들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 7시였어. 샤오퉁의 힌트가 떠올랐어. 절대 나가지 마. 3번의 루프를 겪은 후에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사람에게 발견될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해. 그러니 집에 숨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거야. 나는 휴대폰을 집었어. 곧 상사에게 휴가 문자를 보냈어. 순식간에 상사의 전화가 왔어. 내 상사는 꽤 특이해. 자기 사람처럼 대한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힘들고 고된 일은 다 나에게 맡겨.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 회사는 매년 한 번 임금 인상 기회가 있는데 그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아.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 세수를 한 후에 아침을 먹었다.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그래도 좀 불안했다. 신발장을 옮겨서 문 앞에 막아 놓았다. 신발장을 보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문이 꽉 닫혀 있었다.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안전해지는 걸까? 계속 집에 숨어 있을 순 없지. 내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샤오퉁이 나에게 전화를 할까? 만약 전화를 한다면 꼭 확인해야겠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도대체 누군지. 내 생각은 뒤죽박죽이었다. 갑자기 신발장이 왜 이상했는지 알았다. 평소에는 신발 앞부분을 안쪽으로,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두는데 그런데 방금 한 켤레의 신발이 뒤꿈치가 안쪽으로 향해 있었다. 누군가 내 신발을 건드렸다. 설마 이 집안에 사람이 숨어 있는 건가? 이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났다. 내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게 만들었다. 돼지야,
나는 자정의 마흔이다. 얼른 문을 열어.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막 신발장을 옮기려 할 때 동작이 갑자기 멈췄다. 문 밖의 사람이 정말 경비원일까? 만약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변장한 거라면? 내가 망설이는 순간에 노크 소리는 점점 커졌다. 돼지야, 나는 경비원이야. 내가 막 CCTV를 봤는데 한 사람이 내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 그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수상쩍게 행동했어. 보안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 지금 위험해. 문 열어줘. 내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우선 신발의 방향이. 집에 누군가 숨어 있다고 의심하게 했지만 그런데 이 경비원의 말도 이상하고 억울했다. 예전에 자물쇠 따인 적이 있어서 방을 빌릴 때 나는 한 가지 요구만 한다. 즉, 문의 자물쇠를 바꿔야 한다. 나와 집주인이 각각 400위안을 냈다. 좀 더 고급스러운 자물쇠로 바꿨다. 이 자물쇠는 보통 자물쇠보다 튼튼하다. 하지만 이 자물쇠는 따인 흔적이 없다. 상대방은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그래서 나는 분명 경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혹은 그는 경비원이 전혀 아니다. 한참 후에 그 노크 소리가 마침내 멈췄다. 나는 떠나는 발소리를 들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내 마음이 다시 조여들었다. 나는 침실에서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심리작용인지 모르겠다.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침실에서 걸어 나왔다.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렸다. 뒤에는 텅 비어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심리작용인 것 같다. 나는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옷장 문이 확실히 열려 있었다. 하지만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 옷장 문이 노후됐다. 저절로 열리는 것도 흔한 일이다. 막 옷장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 발소리는 매우 생생했다. 고개를 돌리자 뒤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야구 방망이를 높이 들고 내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멀쩡한 이마를 만지며 크게 숨을 헐떡였다. 시간을 보니 3시 59분이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1분 남았다. 집에 숨어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전 루프에서 내 생각은 맞았었다. 즉,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 선제 공격이 최선이다. 그래서 나는 소동에게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이전에 몇 번의 통화를 생각해보니 통화 시간이 대략 25에서 30초였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가 나타난다. 소동은 그가 곧바로 전화를 끊을까 봐 매우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에게 소동과 통화할 시간이 약 30초 있다. 4시가 되자 소동의 전화가 왔다. 엄마. 도두가 말하지 마. 내 질문 2개에 대답해줘. 첫째. 이번에는 그가 나를 어떻게 죽일까? 엄마가 지하철을 타고 경찰서에 간다. 그리고 엄마를 선로 아래로 밀어버린다. 둘째. 내가 오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네, 엄마. 곧 전화가 끊겼다. 다행히. 이번에는 내가 알고 싶었던 정보를 이미 물어봤어. 오늘만 살아남으면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매번 미리 경로를 바꿔도 피할 수 없었어.
이번에는 정해진 계획대로 이동하기로 했어. 범인아,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샤오퉁이 말한 대로 지하철을 타고 경찰서로 갔다.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 검문소로 들어갔다. 나는 긴장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범인은 이 낯선 얼굴들 속에 숨어 있다. 내 눈가의 시야에 갑자기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두 눈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다, 범인이다. 범인의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나는 그가 손에 흉기를 쥐고 있을 거라 짐작했다. 그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 그를 승강장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의 얼굴에 쓴 마스크가 벗겨졌다. 나는 내 얼굴을 보고 말았다. 범인은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다. 그가 넘어지는 순간 귀에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 후의 기억은 매우 흐릿하다. 확실한 것은 내가 루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9월 4일에 도착했다. 아무도 지하철역에 아찔했던 장면을 기억하지 못했다. 갑자기 나는 플랫폼에서 떨어진 그 모습이 떠올랐다. 몸이 굳어졌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고해 살인죄. 내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였다 해도 아마 내 남은 인생 모두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또 나와 똑같았다.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설마 내게 쌍둥이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것일까? 그는 왜 나를 죽이려 한 것일까? 15일, 잠이 오지 않았다. 쉴 새 없이 웨이보와 각종 포럼을 스크롤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플랫폼에서 밀려 떨어진 뉴스. 설마 뉴스가 묻힌 것일까? 뉴스가 묻힐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경찰은 분명히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불안하게 다음 날을 기다렸다. 여전히 경찰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오전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었다.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다. 경찰서에서 나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역시 경찰이 나를 보는 눈빛이 미친 사람 보듯 했다. 바로 어제 아침 7시 15분에 12호선 7번 출구역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승강장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내가 확신에 차서 말하자 경찰은 그래도 조사를 좀 했다. 나는 정오까지 기다렸다. 조사 결과도 나왔다. 우리는 CCTV를 확인했다. 사람을 승강장에서 민 일도 없고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난 사람도 없다. 내 얼굴에 충격받은 표정이 드러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혹시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환각을 본 거예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서를 나설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설마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모두 가짜였던 걸까? 정말 환각을 본 거야. 그 후 나는 사직했다. 한동안 휴식했다. 정신이 많이 좋아졌다. 점차 이 사건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설날에 어머니께 쌍둥이 자매에 대해 물어봤다. 어머니는 매우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쌍둥이는커녕 언니도 여동생도 없다고. 나는 이 일을 꿈으로 여겼다. 나중에 나는 새 회사에 입사했다. 퇴근길에 나는 한 양아치에게 가로막혔다. 한 젊은 남자가 나를 구했다. 나중에 우리는 함께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랑하고 동거했다. 국경절에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약속했다. 9월 말에
한 가지 일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임신했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며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좀 의외였다. 예전에는 내가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남자친구는 즉시 받았다. 나는 자주 그를 놀렸다. 매일 내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출근 안 해도 돼? 아년의 전화는 당연히 일보다 중요하지.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나는 2번 더 전화했다.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항상 특별한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쁠 수도 있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오히려 전에 내가 전화를 하면 그는 바로 받았어요.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남자친구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저녁 7시.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회사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에 허택의 회사에 간 적이 있어요. 프런트의 핸드폰 번호를 받았어요. 허택. 우리 회사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나는 멍해졌어요. 17.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나는 허택의 회사에 갔어요. 허택이 근무하는 기술부. 그래서 기술부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허택을 몰랐어요. 이건 너무 이상해요.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워요. 미인, 나는 당신을 기억해요. 그중 한 젊은이가 갑자기 와서 나도 그를 알아봤어요. 그날 내가 선택회사에 그를 찾으러 왔을 때 실수로 이 젊은이와 부딪혔어요. 쉬한저가 그 광경을 보고 급히 나를 부축하러 왔다. 그날 당신이 나를 쳤잖아요. 나를 부축한 사람은 허택이었어요. 나는 급히 갔다. 그날은 당신 혼자였잖아요. 아무도 당신을 부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좀 이상했어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젊은이가 중얼거렸다. 내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 갑자기 마이크를 멈췄다. 나는 멍하니 회사를 나왔다. 이 회사에는 선택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 그들의 입에서 허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허택이 전에 빌려 살던 집에 갔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곳이 흉가라고 말했다. 몇 년 동안 비어 있어서 아무도 살지 않았다. 설마 선택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건가? 모두 내 환각이었다. 18일, 나는 심리상담사를 찾아갔다. 집에는 선택이 생활한 흔적이 있었다. 칫솔과 수건이 모두 2개씩 있었다. 나는 이야기했다. 만약 환각이라면 왜 선택의 생활 흔적이 있는 걸까? 축씨, 인격 분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허택은 아마 당신의 제2인격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임신했어요. 나는 병원 검사 보고서를 의사에게 건넸다. 이 검사 보고서 나의 마지막 구명줄이야. 모든 게 환각이라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지? 심리의사가 그 검사 보고서를 보며 잠시 후에야 입을 열었다. 축양, 혹시 침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또는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다른 남자친구 인격을 분열시킨 거예요. 이것이 당신 뱃속의 아이가 존재할 합리적 이유를 만들어 주었고 또한 그 불쾌한 경험을 회피하게 했어요. 축양, 인격 분열은 환각을 일으킵니다. 망상. 당신 이전에도 환각을 겪었죠? 의사가 나에게 인격 분열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어. 나는 화장실 간다고 핑계대고 병원에서 도망쳤어.
나는 허쩌가 내가 분열시킨 인격이라고 믿지 않아. 나는 반드시 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거야. 19. 그 다음 시간 동안 나는 끊임없이 선택의 흔적을 찾았지만 모두 실패했어. 내 배는 점점 커졌고 친구들은 모두 이 아이를 지우라고 권했어. 결국 나는 낳기로 결심했어. 첫째, 나는 정말 허쩌를 사랑해. 나는 이 아이로 그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둘째, 나는 통통이를 생각했어. 그 시공간을 넘어 전화를 걸었던 통통이. 경찰과 의사는 모두 그 순환이 내 환각이라고 했어. 느낌. 근데 나는 항상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느꼈어. 통통이 나를 구했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나는 그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소녀에게 이미 마음이 친근해졌어. 나는 가끔 통통을 꿈에서 봐. 꿈속의 작은 소녀는 얌전하고 귀여웠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 임신한 후에 나는 통통을 꾸는 횟수가 더 잦아졌어. 통통이 내 팔을 껴안고 애교를 부렸어. 엄마, 통통을 지우지 마, 알았지? 엄마, 너는 통통 만나는 걸 기대하지 않니? 2024년 8월. 나는 혼자 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았어. 이름을 통통이라고 지었어. 20살에 나는 한부모 엄마가 되었어. 혼자서 통통을 키웠어. 비록 힘들었지만, 하지만 행복하기도 했어. 통통은 아주 착했어. 아기 때부터 울거나 보채는 일이 거의 없었어.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있었어. 어른들의 생활 패턴과 같았어. 통통은 점점 자랐어.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작은 소녀가 되었어. 그 앙증맞은 목소리가 전화 속의 목소리와 아주 비슷했어. 나는 요가를 생각한다. 그 순환은 정말로 나를 완전히 구했다. 모녀의 생활은 단순하고 행복했다. 나는 원래 계속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퉁퉁이 3살 되던 해까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다. 20일 퉁퉁 3살. 유치원에 갔다. 그날 나는 퇴근 후 평소처럼 퉁퉁을 데리러 갔다. 그런데 퉁퉁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급히 학교의 CCTV를 확인하게 했다. 그러자 퉁퉁이 발견되었다. 50대 여자에게 안겨서 끌려갔다. 나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에 가서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했다. 내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 나는 경찰서 밖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있었다. 나는 갑자기 그 시공간을 넘는 전화를 생각했다. 설마 퉁퉁이 팔려간 건가? 전화에서 그가 말한 그는 사실 인신매매범이었다. 퉁퉁은 그를 매우 두려워했다. 분명히 비인간적인 고문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더 큰 순환에 빠진 것이 아니냐. 내 머리는 복잡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팠다. 22 엄마 나는 연민촌에 있어. 와서 나를 구해줘. 경찰에 신고하지 마. 밤에 갑자기 문자 2통을 받았다. 그 2통의 문자를 봤다. 순간 정신이 들었다. 신고하려고 했다. 두 번째 문자를 보면서 망설였다. 이 문자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통통이 보낸 것. 하나는 인신매매범이 보낸 것. 통통이 보낸 것이라면 신고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분명 그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신매매범이 보낸 것이라면 목적은 나를 속여 한 명 더 납치하게 하는 것. 분명 내가 신고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망설였다. 결국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매일 그에게 3통의 문자를 보낼 거라고.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게 하라고. 옌민춘. 이 주소는 낯설었다. 바이두 지도를 열어 검색했다. 2개의 옌민춘이 검색되었다. 하나는 이 도시에 여기서 약 200km 거리. 다른 하나는 수천 리 밖의 다른 도시. 통통은 저녁에 끌려갔다. 그래서 나는 이 도시의 야명춘 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건물 아래로 내려갔다. 택시를 잡아 야명춘으로 향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야명춘까지 20리밖에 안 남았을 때 내가 잡은 택시가 갑자기 고장났다. 어쩔 수 없이 내려서 다른 차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내가 목적지가 연민촌이라고 말했을 때 그 기사들은 모두 당황해서 도망갔다. 그 마을은 말이야, 좀 음침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 마을이 왜? 23차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걸어가기로 했다. 20여 킬로미터. 걸어서 꼬박 4시간이 걸릴 거리였다. 나는 급히 왔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반쯤 걸었을 때 배가 몹시 고팠다. 저혈당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수시로 엄습했다. 하지만 퉁퉁이를 생각하니 이상하게 힘이 났다.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마침내 나는 마을 하나를 보았다. 마을 입구에 경계석 같은 돌이 있었다. 그 돌에 연민 2글자가 쓰여 있었다. 약간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 마을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한눈에 알아보았다. 나는 앞의 마을을 바라보았다. 매우 낡아서 오래 폐허가 된 것 같았다. 그 인신매매범은 왜 퉁퉁을 여기로 잡아왔을까? 퉁퉁은 지금 어디에 있나?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나는 마치 눈앞에 파리가 난 것처럼 마을 안으로 뛰어들었다.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나는 사당 같은 마당에 들어갔다.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퉁퉁. 나는 그 소리가 난 곳으로 갔다.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매우 끔찍한 장면을 보았다. 24 중년 여자가 약한 퉁퉁을 안고 있었다. 화로에 밀어넣고 있었다. 내 퉁퉁.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대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달려들었다. 그 여자와 몸싸움을 했다. 이 여자는 인신매매범이 아니다. 미친 여자다. 나는 그녀의 목을 꽉 졸랐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퉁퉁의 울음소리가 나를 깨웠다. 나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퉁퉁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망. 계속 달렸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기절했다. 25 깨어났을 때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가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핑팡통통. 나는 초조하게 말했다. 엄마. 옆 침대에서 통통이 소리쳤다. 나는 곧 엄마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나를 매우 걱정했다. 내가 말한 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침 일찍 신고를 선택했다. 그와 경찰이 나를 찾았을 때 나는 통통을 안고 땅에 쓰러져 있었다. 통통은 온몸에 상처가 있었다. 다행히 치명적이지 않았다. 그 미친 사람이 바로 그 인신매매범이었어. 내가 물었다. 경찰이 마을을 수색했다.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
엄마가 말했다. 설마 내가 그를 목졸라 죽이지 않았나? 내 머릿속에 그 미친 사람이 떠올랐다. 통통을 화로에 밀어넣는 그 장면. 한 발짝 늦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 후로 나는 퉁퉁이와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 주변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26집에 고양이와 개의 시체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주 잔인해요. 나는 항상 느껴요. 한 쌍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미친 사람이 내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깊은 밤. 퉁퉁이는 이미 잠들었어요. 내 핸드폰에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나와서 택배 좀 받아요. 내 등 뒤에 갑자기 한기가 올랐어요. 나는 전혀 택배를 사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택배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한밤중에 택배를 보내나요? 나는 이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짐작했어요. 나는 무서워요. 또 한편으로는 흥분돼요. 그 미친 사람이 마침내 나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기회도 왔어요. 그 미친 사람을 제거해야만 나와 퉁퉁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야구 방망이를 하나 집었어요. 문 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나는 도어스코프 밖을 봤어요. 복도의 불빛이 어둡고 누르스름했어요. 한 사람 그림자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어라. 동시에 손에 든 막대기가 문 앞에 그 그림자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내 눈에 스프레이가 뿌려졌다. 내가 비 맞힌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내 입과 코가 막혔다. 곧 기절했다. 27 깨어났을 때 빈 방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오가는 말할 수 없이 이상했다. 나는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가 갑자기 나를 잡았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왔어. 나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이 미친놈이 나를 돕는다니. 그 다음에 나는 그 입에서 더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다. 그는 퉁퉁이가 괴물이라고 말했다. 그 고양이와 개들은 모두 그가 죽인 거라고. 지금은 아직 고양이와 개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될 거라고. 심지어 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내 그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괴물이라니. 이 미친놈의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나는 너와 같은 일을 겪었어. 쉬죠. 쉬죠. 내 눈이 갑자기 커졌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허저를 들었을 때 미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내가 한탕하기로 결심했을 때 뒷길을 남겨두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순간 미친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28 나중에 나는 자주 생각하곤 했다. 그 여자가 뒤에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곡저. 그는 곡절을 한다. 그 사라진 선택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은 항상 내 마음의 응어리였다. 그 사람들은 허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리의사는 내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허저는 나의 제2인격이다. 이제 드디어 허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미친 사람을 찾고 싶다. 하지만 그는 마치 허공에서 사라진 듯했다.
나에게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화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 빈 번호였다. 그리고 기이한 일이 또한 발생했다. 고양이 학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 영상의 주인공은 무려 3살짜리 아이였다. 나는 영상 속의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다. 왠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 다음은 이웃집 아이였다. 우리가 찾았을 때 곧 동동이가 이웃집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팔을 씹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에게서 풍기는 무서운 기운. 마치 진짜 괴물 같았다. 나는 계속 그를 지켜보았다. 거의 그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동동이는 때때로 또한 원래 순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의 가면이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는 나에게 더 큰 놀라움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한 건 한 건 잔인한 일이 일어남과 함께 나는 완전히 믿게 되었다. 그는 정말 괴물이었다. 후에 나는 동동이를 가두었다. 창문에는 방범창을 설치했다. 문도 가장 튼튼한 철문으로 바꿨다. 온 방이 감옥 같았다. 이날 나는 다시 그 여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나는 아래층에 있다. 29나는 아래층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그는 그늘에 숨어 있었다. 나를 보자 별다른 말 없이. 내 시간은 짧다. 너는 내 모든 말을 기억해야 한다. 동동이는 괴물이다. 너는 그가 선택한 모체야. 그가 태어난 후 가장 약해. 보통 아기와 다르게 없어. 자라면서 점점 강해져. 3살짜리 그. 나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를 죽일 수 없었어. 그래서 지금 방법은 하나뿐이야.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가 아직 약할 때 죽이는 거야. 나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냐고 물었어. 야명마을 그 사당에가. 그 우물에서 뛰어내려. 하지만 돌아가는 시간은 무작위야. 나는 급히 집에 돌아갔어. 집에 철문을 열었어. 퉁퉁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 순하게 나를 바라보며. 엄마, 나 나가서 놀아도 돼? 퉁퉁이를 가두지 마, 안 돼? 이번에는 그의 위장에 속지 않을 거야. 내 시선이 스치자. 그가 책상 밑에 숨긴 핸드폰 한쪽을 봤어. 나는 조용히 기다렸어. 그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화장실 문을 잠갔어. 그리고 재빨리 그 핸드폰을 꺼냈어. 방문을 뛰쳐나왔어. 사실 내가 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어. 새벽 4시의 순환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바로 나야. 그리고 모두가 숨기고 있는 그 휴대폰. 바로 시공간을 넘어 전화를 거는 그 휴대폰이야. 30에 나는 예명촌으로 갔어. 그 여자가 말한 그 우물로 뛰어내렸어. 인터스텔라 봤어? 내가 본 것은 주인공이 블랙홀에서 본 것과 같았어. 여기서 시간이 사라졌어. 나는 급속도로 떨어졌어. 멈춰 섰을 때 나는 한 거리 위에 있는 걸 발견했어. 나는 고개를 돌렸어. 도로 표지판에 수남로 3글자가 쓰여 있는 게 보였어. 30일,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달았어.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 첫 번째 정상적인 궤도에서 통통이 태어났어. 첫 번째로 나는 과거로 돌아갔어.
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 괴물이 선택한 숙주. 왜 자신을 죽이기로 선택했는지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순환의 잘못된 결과였어. 이것이 괴물을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통통이 그의 괴물 능력으로 순환을 만들었어. 나를 살게 했어. 이번에는 달라. 나는 시공간을 넘어 전화를 거는 휴대폰을 가져갔어. 이제 모든 게 끝나야 해.